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요즘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떠올랐는데요. 이럴 때 취준생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할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취업 정보를 캐치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정보를 전하는 잡정보센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스펙 쌓기와 또 이력서 작성, 또 면접 준비 등으로 24시간이 모자른 예비 취업인들을 위한 알찬 취업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취업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페셜 특집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줄여서 배구공.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누가 지었을까요? 네, 많은 취준생분들도 궁금해할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게 네. 어떤 코너인가요? 오늘 그 첫 시간 잠시 후에 바로 공개가 될 텐데요. 네. 그간 성공 취업을 위한 알짜 정보만 전해드렸던 잡정보센터가 아쉽게도 그동안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취준생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속 시원한 이야기, 막힌 속을 뻥 뚫어줄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봤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청춘하면은 정말 빛나고 제일 환하게 밝게 빛나야 하는 네, 시간인데 그렇죠. 요즘 취업 경쟁 속에서 그 빛을 조금 잃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자,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그 뜨거웠던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구직자들이 모두 성공 취업하는 그날까지 성공 취업의 슈퍼 그레이트한 꿀팁만 전해주는 배구 여신 류혜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명당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이! 헤이! 와우!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 성공 취업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이곳. 서울시 일자리 카페. 서울 한복판에서 카페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곳. 서울 일자리 카페는 어떤 곳일까요? 서울시 일자리 카페는 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6년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 내 전부 7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카페는 청년들이 쉽게 다가가서 취업에 관한 모든 것, 이력서, 자소서 첨삭이나 또는 그 취업 진로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달리는 요즘 취업 준비를 할 만한 스터디 공간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 여기 모여라. 성공 취업의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아늑한 공간과 뜨거운 열정을 불태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는 물론 청년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서울 일자리 카페의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카페는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이면 되고요. 일자리 카페에 있는 스터디룸은 한 아이디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본인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잡정보센터와 서울시 일자리 카페가 취준생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성공 취업의 그날까지 가자! 방송에서 못다한 성공 취업 엑스파일부터 궁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줄 강스파이크까지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뭐라고요? 배구공! 배구공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할 저희 민혁쌤, 현준쌤 반가워. 여기 반말로 써있길래.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항상 스튜디오 안에서만 하다가 저희 제작진분들의 취지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언급해 주신 대로 정말 솔직한 방송 한번 오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현준 쌤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제가 사실 방송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네. 이 섭외를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방송 나오기 힘들겠구나. 앞으로 유튜브와 비방용으로 제가 많이 출연되겠구나 약간 예감을 했는데 어쨌든 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저의 컨설턴트의 목숨을 걸고 한번 솔직한 얘기 민혁 쌤과 함께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어떡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서울시 일자리 카페를 찾아온 취준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본 소감 어떠세요? 일자리 카페? 저 뭐 자랑이 아니라 시설이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기 굉장히 넓고 일단 되게 자발적으로 구직자분들이 학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학생들이 뭘 공부하고 있나? 근데 벌써부터 또 인적성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꼭 여기를 찾아뵙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전쟁, 이 상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취준생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더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저희 잡정보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취준생들을 실패의 늪에 빠뜨렸던 이 카더라 통신은 이제 가버리고요. 청춘들을 좌절시키는 답답한 취업 현실에서 저희가 강스파이크를 날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민혁쌤과 현준쌤의 이 각오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죠?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와 호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또 인사팀 출신은 아니라서 회사의 인사적인 부분 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의 인사적 시스템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저희 이제 휴민트나 저거 쓰고 나오지 않아요?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나 이런 거? 근데 퇴사할 때. 그거는 영업적인 비밀에 대한 부분이지 저희 인사적인 부분에서는 HRD밖에 안 했기 때문에 HRM 쪽은 사실 제가 얘기를 해도 저희 회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 포함해서 뭐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그룹사의 인사팀이랑 또 미팅을 또 했어요. 그 스펙 관련해서 제가 또 물어본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민혁쌤은? 오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한 걸 저희가 다룰 예정이잖아요. 9대 스펙에 대해서 할 건데 아까 전에 잠깐 우리 방청 오신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좀 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전국에 있는 구직자분들 또 궁금하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는 각오로 정말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솔직한 방송 속에 저는 살아남길 빌며. 자, 그럼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강스파이크를 날려버릴 첫 번째 주제는요? 어머. 네. 첫 번째 주제. 이걸 카는 거야 계속 방송을 이걸? 못내 방송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9대 스펙, 멋이 중헌디입니다. 9대 스펙. 요즘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9대 스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학벌, 학점, 토익, 해외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십, 수상 경력에 성형까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데 이 9대 스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저는 궁금해요. 누가 정한 거고 어떻게 정한 건지. 기자 나쁘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구직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가 2003년, 4년 이때인데 그때는 이런 단어들이 있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더 그냥 심플하게 뭐 학교다, 어학이나 그냥 그 정도 또는 학점 정도만 있었지 지금처럼 뭐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 아까 읽어준 것처럼 인턴 게다가 뭐 성형 뭐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이거는 근데 구직자분들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니까 학생들끼리 이런 걸 이제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그 취업 포털 카페라든지 또 학교마다 그 취업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죠. 있어요. 학교 어디죠? 저 이대요. 이대. 지방 캠퍼스예요, 어디?
이대가 무슨 지방 캠퍼스가 있어? 웃기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도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보면 자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씁쓸한 게 본인들끼리 이거를 나눠요. 그러니까 같은 구직자분들끼리 지들이 나누는 거지. 그 대표적으로는 캠퍼스 애들이거든요. 네. 네. 그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를 원주 캠퍼스는 뭐 원세대라고 한다라거나 뭐 고려대도 조려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분화시키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뭔가 더 막 공감하게 되고 이렇게 좀 멘탈적으로도 많이 위축되는 구직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마 다 편집될 거예요. 계속 찍히는 대 같은 경우에도 취업률이 어때요? 본인 주변이나 예. 아 저희 대변하나요 이대를 지금? 취업률이 솔직히 진짜예요? 취업률이요? 예. 우리 솔직하게 하기로 했잖아. 과마다 다르죠. 과마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 총장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엔 MC님 주변에 뭐 동기들이나 팔짱 끼면 안 친구들 이렇게 뭐 봤을 때 저는 근데 또 제가 예체등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 주변은 잘 됩니다. 주로 그러면 뭐 문과나 공대생들은 어때요? 근데 문과생들은 사실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제가 이대에서 특강을 안 하는데 그 한 2년 전까지도 주기적으로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취업을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 취업률이나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낮더라고요. 전국 순위가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방송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안 되겠다. 이건 해? 하래요. 예,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거의 밑에서 거의 탑 10 안에 든 적이 있었어요. 이대가.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과분들이 베이스를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물론 이제 이대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이화여대 안에서 또는 이제 각 캠퍼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취준생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뭐 편입생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아마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네, 학교 오픈해야 되나요, 저도? 일하러 오셨으니까 본인은 이제 의견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기업 때문이죠. 저는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기업이 이력서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또 어학 점수를 요구하고 또 경력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실 9대 스펙 때 입사를 했었으니까 2014년도에 입사를 했었으니까 2012년도부터 8대 스펙이 되게 붐이 있었었고 2014년도부터 9대 스펙이 이제 다시 하면서 서영까지 추가가 됐었고 이력 사진은 찍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의 이 방송을 혹시나 인사 담당자분이 보고 계시다면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레벨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자료가 있어요. 회사에서 인사팀을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제 그 자료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거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방송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어차피 저는 이제 특정 회사를 대변하는 거 아니니까 다만 여기 문과생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었을 때 그 회사에서 보는 기준들이 대표적인 그냥 문과 회사들이 이 정도 선에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순위들이 서포카 그래서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순위가 고려대, 연세대 3순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연고대가 밑으로 가요? 서포카보다 밑이에요. 네, 그래서 1위부터 한 10위까지의 레벨 등급이 있고 이거는 각 전형별로 뭐 자격증이면 자격증, 자격증은 제외하고 학점도 있고 전공 부분도 이렇게 서열화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쭉 있고 이대를 말씀하셨는데 이대가 한 중간 정도 순위가 있고 그 외에 여대분들 뭐 덕성여대, 성신여대까지는 아니고 덕성여대라든지 그 서울여대 분들은 10등이 등급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대분들이 아무래도 조직적 값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회사의 아웃풋을 이제 기여하기에는 좀 이제 회사의 평가 자체에서는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니 근데 그럼 그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을 등급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의 레벨 범주에 넘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 학교 분들 중에 네, 예를 들어. 근데 레벨 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 사립대에서 뭐 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도 있었고 10위 안에 10위권에
있었고 그 외적인 것들은 회사에서 정량적으로 스펙화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게 입결로 이제 그 당해년도 입결로 점수를 계속 바꿔요. 입결이 뭐야? 입결로. 입결이 뭐예요? 모르세요. 이분은 응. 96학번. 입결이 뭐예요? 입결이 뭐예요? 본고사여가지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설명해줘봐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다 아냐? 방송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화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회사 학교라든지 전공에서 학점을 그 등급 점수를 맞추잖아요. 그런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그 3대 메이저 학원들, 명성학원, 대성학원 그 외 학원들에 대한 입결 숫자 데이터를 계속 인사팀에서 바꿔서 그거를 가춤 체계를 계속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부분도 굉장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학교적 레벨이 낮은 것들, 특히 문과생분들은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문과생분들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가점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좀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 얘기만으로 밤샐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뭐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지방대라든지 소위 그 지방 사립대,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취업 시장에서 뛰어들 때 같이 면접장에 갔는데 뭐 어디 국립대 뭐 충남대라든지 또는 뭐 수도권에 있는 좋은 뭐 한양대, 성균관대 이제 이런 뭐 서강대 오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좀 약간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강론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네임밸류가 낮더라도 그 기업에서 원하는 전공자들은 네임밸류에 전혀 상관이 없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 같은 경우에 KT에 입사한 분이 대학교예요. 어디 있어? 충청도. 밥그릇을 확. 용인에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가 용인에 있어요. 네, 용인에. 너무 당당한데? 바뀌겠다 MC. 대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이 친구가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예요. 그래서 KT 네트워크 직무에 저는 최종 합격할지를 사실 몰랐어요. 근데 공백기도 그러니까 이분의 근데 그 인력 관리를 잘한 점은 본인이 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는 거를 미리 정리를 한 거지. 3학년 때부터. 그래서 네트워크 직무에서 중요시 여겼던 과목들이나 뭐 활동 자격증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보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배구공 시청자분들께서 좀 물론 지금 이미 졸업을 뭐 지난주에 했거나 졸업한 지 공백기가 좀 길어지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분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알겠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뭐 28이고 30이고 뭐 2016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공을 뭐 다시 바꿀 수 있는 뭐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학벌에 있어서 내가 좀 구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소위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메꾸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공을 만약에 선제적으로 좀 하신다면, 이수를 하신다면 분명 희석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벌써 이렇게 많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현준 쌤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쌤은 스펙 8세대 맞죠? 9세대 9세대, 8세대 그 약간 사이에 걸쳐서?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우리 민혁 쌤은 스펙 알겠어요. 2세대. 뭐예요? 성별? 아이폰 4다 그냥.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것들, 저희 능력껏 할 수 있는 스펙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토익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엔 토익이 있는데 어떠세요? 토익에 대한 의견이 지금 한숨부터 나오세요. 토익은 사실 뭐 너무 근데 그 저 얼마 전에 청와대 민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 뭐 때문에요? 그 ETS 측에서 그 JC험이었나요? 뭐 YBM에 네. 관련돼서 청와대 민원이 들어갔었고 청원 숫자가 굉장히 많죠.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고 해도 잘 안 먹혔었는데 이제는 구직자 분들이 좀 많이 좀 깨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은 그 예전에 성시경 씨가 나와가지고 광고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토익은 기술이다. 토익은 영어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도 토익 점수 몇 점이었어요? 저 입사할 때 905점? 낮았네. 전 960이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에 입사하려면 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깐 거예요 지금? 많이 낮은 건가 내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코에 입사하려면 토익 점수가 높아야 된다고 선배들도 얘기를 했고 채용 담당자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민병철 학원 다니고 종로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높여놓으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학 능력이 대졸 사원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의외로 회사 내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회사는 어땠어요? 파트에 따라 달랐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쪽 관련된 분야 분들은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을 애초에 뽑죠. 뽑을 때. 저는 의외로 어학 점수를 그렇게 많이 보는 회사에 갔음에도 영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도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과 직무 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제로다. 그러니까 토익을 아예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LG전자라든지 뭐 BGF라든지 이제 뭐 다시 바뀐다고 하지만 입력하는 란을 없앴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란을 없앴는데도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그 토익 관계자거나 관계자의 자제 또는 두 번째 그냥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아니, 근데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컬링이 영미가. 컬링이 종목에 없어.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 근데 컬링을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칸을 없앤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토익. 그러니까 너만 해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SK 같은 경우에도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삼성은 아예 대놓고 토익 안 한다, 우린. 최하 등급, 오픽 뭐였죠? 뭐 IL, 뭐 아니면 토스 5만 되면은 응시 자격 되니 상관없다. 패스 페일 개념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이미 토스가 6인데 7을 받기 위해서 2달 동안 책을 사서 30만 원, 40만 원 공부한 애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겁나 빡치죠. 아니,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기 전에 토익은 그냥 적정선에서 아니지. 토익은 아예 하면 안 되고 말하기 점수 적정선에서 빨리 하고 다른 걸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토익보다는 오픽, 토스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오픽 토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오픽 토스도. 저는 포스코 입사할 때 말하기 점수 원어민하고 1대1로 평가를 받았어요. 네. Did you? 와. 그래서 디즈가 뭐냐. 풀 센텐스 좀 해봐. 어때요, 토익에 대해서? 근데 아니, 네. 원어민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말하기 능력을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는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아직도 가방 안에는 빨간 책, 파란 책, 네. 특정 어학원의 노랭이, 책을 노랭이. 계속 들고 다니는 걸 보면은 진짜 만약에 그 특정 기업들이 구직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 좀 있다면 수강을 받으면 안 돼요. 당신은 구직자입니까? 아니면 뭐 승진 대상자입니까? 현직자입니까?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를 더 이상 신입사원들에게 평가하지 않겠다. 그럼 전 책 안 낼 거예요. 선언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 뭐 AI가 평가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AI가 자소서를 평가를 해봤는데 변별력이 없어서 우리 이제 자소서를 안 한다. 그거 안 내요, 저는. 아예. 방송도 안 나올게.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제가 제일 역겨운 광고가 그 노래 있거든요. H 기업에 딴딴딴따란 딴딴딴딴 뭐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되게 짜증나더라고. 또 이 노래를 듣는 구직자들은 그래 내가 이번 달에 또 점수 800점에서 900점 높이는 거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할 거기 때문에 토익을 그냥 혐오하시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토익을 보고 갔는데 제가 왜 싫어했겠어요. 그 당시에. 되게 감사했죠. 토익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쨌든 가고 싶은 회사를 갔으니. 근데 제가 그 채용 담당자로 있을 때 아까 얘기 드린 뭐 파고다, YBM 여기 구술 능력 평가하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토익 대신에 말하기 능력을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실 거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윗사람들이 아직 그건 시기상조다. 토익으로 우린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말하기 점수를 보지 토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였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는 심지어 채용 담당자 제가 4년 전에 건국대학교 세천년관에서 그때 LG전자 김종우 과장님하고 채용 담당자인데 대화를 나눴었다고요. 세천년관에서. 우리 PD가 같이 했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했거든요. 건국대에서. 그 분이 저보다 더 분노하시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채용 담당자여서 자기가 대학생들한테 가서 LG전자에 입사할 때는 영어 점수인 토익을 보지를 않으니 방학 때 토익 공부할 게 아니라 너 전공이 뭐니? 넌 전자과면은 차라리 전자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더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고 해도 걔는 토익 책을 놓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국정농단 같은 거예요. 이거 비선 실세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궁금한데 그럼 현준 쌤 어때요? 똑같아요 의견이? 토익만 봤을 때는 동의. 근데 동의해요. 이제 결과적으로 회사에서의 가점 처리를 어떻게 하냐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펙이 얘기가 나온 거니까. 회사에서는 토익을 990점 만던, 또 오픽을 A를 맞던 하나만 있으면 똑같은 가점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2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가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토익 사실 오늘도 이제 그 CJ를 하는 친구가 이제 학생이 토익 955점이 나와서 선생님 너무 기뻐요. 그래 너 스피킹 점수는 있니? 없어요. 3월 11일 날 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CJ 같은 경우도 영어 점수가 없어요. 일반 공채는 지원 자격 요건이 대졸만 하면은 그냥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글로벌 전형에서는 스피킹 점수를 보고 만점이죠. 스피킹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글로벌 전형. 글로벌 전형이면 학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학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회사들이 요새 해외 역량,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피킹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데 왜 아직까지도 토익에 매몰돼 있냐?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토익을 기본적으로 따고 그 다음에 스피킹 점수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토익과 토스가 같은 회사에서 주관하니까 같이 공부하면 효율성이 높겠지.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라 돈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토익은 저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토익이 점수가 985다 또는 970이다. 감히 내 앞에서 얘가 토익 점수를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꼭 참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전 점수는 몇 점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처음 봤는데요? 오케이 그거는.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영어를 잘했던 애인 거예요. 걔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700점부터 시작해서 무슨 등산 가듯이 어몽길이야 지가? 남산 갔다 뭐 한라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어학을 즐겼고 좋아했기 때문에 뭐 준비하다가 뭐 어학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 다음 주에 토익 시험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봐서 910 걔는 그럼 어학 능력이 검증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처럼 뭐 990 받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어학 능력이 되는 거니까 말하기 점수를 봐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민초들 그냥 토익 그냥 못하는데 그냥 지방대니까 내가 YBM 관계자분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아니 연락 안 와. 이상한데. 마지막 방송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 잘 가시라고 더 하세요. MC 잘하네. 네. PD가 잘리겠죠. 뭐.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해외 연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필수가 될 줄은 저는 몰랐는데 해외 연수 필수인가요? 이렇게 9대 스펙에 들어갈 정도로? 예전에 이제 2012년도에 8대 스펙이 뜨면서 그때 한창 이제 속칭 해외대 분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성향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그러면서 어학연수는 기본적으로 갔다 오고 뭐 워킹할리데이 막 붐 불면서 막 다들 막 하면서 기본 뭐 6개월 하면 갔다 온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전형에서 딱 제가 팩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에서 17년도 하반기에 미래 전형 채용이라고 해서 일반 공채 말고 스펙타파 전형을 했었어요. 앞서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의 예시가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지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원하면 안 되니까 소재적으로 그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외 어학연수는 그냥 뭐랄까 본인이 뭔가 가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발휘했다고 사실 소재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거랑은 다른 거죠. 단순하게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스피킹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훨씬 높은 거지. 그런 소재적인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즐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서 뭐 엄청난 걸 해왔다고 하면은 뭐 진짜 뭐 학회에 참여해서 발표를 했어. 아니면은 가서 무슨 수상을 했어. 그러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 해외 어학이란 게. 근데 지금 학생들은 그냥 이제 남들이 다 가니까 간다고. 그리고 보통 어문 계열 전공자는 제가 또 어문 계열 전공자 영문학과니까. 어몽길이요? 어문 계열. 아, 어문 길은 아까 이제 토익 그거 단계를 말씀하셨고 어문 계열 전공자들은 굉장히 학교에서도 많이 보내줘요. 그냥 뭐 관련된 전공 학과들이라고 하면은 따라서 변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꼭 해외 어학연수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 필요가 없다. 네. 어떠세요, 민혁 쌤은? 토익 다음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죠. 네, 어학연수가 어떻게 보면 쓸데기 없는 것만 있어 여기. 돈 정말 거금을 들인 데다가 게다가 시간도 되게 많이 허비하죠. 그리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선진국이 아닌 지역의 어학연수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들어줄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베트남 쪽에 연수를 내가 다녀왔다. 뭐 호치민을 다녀와서 왜냐하면 되게 척박하고 덥고 소위
취업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특이한 경험들을 분명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라고 하죠. 좀 남들이 기피하는 지역. 근데 대부분 가시는 지역들이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이나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호주. 그냥 캥거루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냥 워홀, 뭐 워킹홀리데이, 뭐 고기 구웠던 거 뭐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외를 내가 나갔다 오면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뭐 어떤 애는 현대자동차 지원하는데 자기가 동부 횡단했던 걸 쓰더라고요. 그냥 지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냥 자동차 뭐 1000km를 자기가 뭐 주행을 했대요. 그거를 갖다가 현대자동차 1번에다 써놓고는 한 800자를 이러한 자기의 챌린지적인 도전 정신이 현대차의 도전 정신과 부합한다는 무슨 되게 역겨운 자소서를 쓰고서 자기 합격하길 바라는 전공은 또 기계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분들 중에 석사 엔지니어, 뭐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교수님 따라서 뭐 한 달 정도 갔다라든지 뭐 그렇다면 쓸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어떤 글로벌적인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은 무의미하다. 전혀 갈 필요가 없다. 해외 연수는? 네, 전혀. 이건 좀 쓸데없는 스펙인 걸로 저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아, 나 이거 신발이야. 왜 안 나? 외모가 뭐 험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떨어진다. 그 사람의 험한 거야. 아 그런가? 무슨 차이냐? 험한 객관적으로 떨어지지. 아니요 험한 거 아닙니다. 전 제가 절대 자신이 아, 잠깐. 그만 돌려 말하세요. 오케이. 경고 받았으니까 솔직하게. 끔찍했어야 돼 이거. 실제적으로 말하세요. 나 경주마였어요. 잘 안 들렸어요. 가끔 만드는 마케팅이야. 마케팅. 그냥 오히려 표정 봐. 이게 아까 토익 얘기했잖아. 완전 달라. 제가요. 왜냐면 자, 얘기해 줘요. 내가 지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사역에 배구공은 계속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된 배구공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을 맞아서 스페셜 특집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 자,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에서 또 취업인 뉴스에서 뉴스를 전했던 유혜인 캐스터가 MC가 돼서 전했고 또 민혁쌤, 현준쌤까지 나와서 조금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간만에 시청자의 눈으로 저도 되게 즐겁게 본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막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봤는데 자, 일단은 서울시 일자리 카페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터디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가서 좀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취업 준비할 때 네. 주로 어디서 준비 많이 하셨었어요? 저는 그냥 카페를 갔던 것 같아요. 아, 카페 그냥 가서 일반 카페요? 집에서는 솔직히 잘 안 되니까 그냥 저도 집에 가면 카페에서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귀를 막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런 서울시 일자리 카페 이런 게 있는 줄도 네, 저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에 이어서 반가운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자, 아니요. 누구 목소리인가요? 제 목소리인데요. 네. 저는 전혀 반갑게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네, 너무 힘드네요. 네, 어제 그 더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네. 좀? 이게 원래는 방송이 이게 네. 비디오랑 오디오가 함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빙이라는 건 오디오만 나가다 보니까 그 고도의 음성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저의 한계를 되게 너무 많이 느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음성 언어로 감정을 전달하고 그러기 네. 위해서 정말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멀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윤 씨가 가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직은 네, 조금은 어색했지만 앞으로 네, 더 좋아질 거니까 너무 그 부분도 어색했어요.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혁쌤이랑 현준쌤이 나와서 정말 삐 소리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괜찮은 건지 방송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마지막 방송인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그런지 뭔가 여기 나오셔서 하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이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현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보면서 되게 즐겁게 봤었거든요. 사실 같이 방송을 하면서는 뭐랄까 저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되게 많은데 오랜만에 정말 시청자의 눈에서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취준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되면서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그때 막 7대 스펙, 8대 스펙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되게 막 많은 것들을 요구했었고 저도 그에 맞춰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9대 스펙이라고 해서 이게 네. 취업 성형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아 정말 갈수록 진짜 이 취업의 문을 뚫는 게 진짜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아까 보현 씨가 말씀하셨지만 오늘 배구공 주제가 9대 스펙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였는데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현준 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기업의 영향이 크다고 또 말을 해줬고 오늘은 학벌이랑 토익이랑 해외 연수 정도만 다뤄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주로 학벌과 토익과 해외 연수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해외 연수 다녀오셨나요? 저는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아까 오. 민혁 쌤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놀러 갔다 왔다. 저도 가서 그냥 거기 가족들이랑 뭐 고기 구워 먹고 여행 갔다가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전 한 5개월 갔다가 한 달 정도는 여행을 하면서 아. 나름 글로벌 역량을 키웠다고 키웠는데 이게 또 그게 가장 또 쓸데없는 네. 스펙이라고 민혁 쌤이 말씀을 토익 다음으로 쓸데없다. 네. 정말 쓸데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요? 네, 이게 어쨌든 6개월로 제가 뭘 배우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다 맞아요.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자, 해외 연수 가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익에서 좀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뭐 토익 정말 상관이 없다고 민혁 쌤이 이 잡정보센터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뭐 SK나 삼성도 토익한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오픽이나 토스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뭔가 생각하기에는 토익을 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게 토익이 필요 없다는 걸 누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토익이 이제 기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토익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토익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강박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서 먼저 떨치시는 게 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된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다음 주에는 또 더 저희가 재미있게 알차게 구성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인데요. 네.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붕괴, 화재,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점검 함께해서 안심되고 직장에선 동료와 함께 점검 함께해서 안심되고 정부에선 위험시설 점검 앞장서서 개선하고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국가안전 대진단.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복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역발전 모두에게 다가오는 밝은 미래 주민이 주인 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로 만들어가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부러워했지만 성장한 경제만큼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삶의 질도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여러분의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그 부담을 나누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13만 원까지, 4대 보험료는 9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입니다.
이 대회에 끊어지면은 배울 사람 없어요. 이 전통을 지켜야죠.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물건을 누군가가 만족하면서 써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일반 의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CJ 한 1년 매출이 30조 정도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네, 전자상거래 분야는 기본적으로 제가 의답표는 전공 관련자가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만의 성공 방법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과정이군요. 한참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도 낮은 거죠?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높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도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는 요즘 취준생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더 필요한 코너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라 저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의 첫 시간을 함께 해줄 분 모셨습니다. 여신님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김하영 캐스터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네. 제가 여신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일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 방송을 이걸 이제 굉장히 잘 챙겨보시는 애청자 중 한 네.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신데 네. 엄마께서 그 여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나요? 양심이 없다고. 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닌가요? 친엄마 맞냐고 개모설이 이렇게 돌았다. 엄마께서 좀 네. 이제 저보고 여신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다른 별명을 좀 지어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되게 미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딸의 그 엄마네요. 아니 원래 제가 키다리 네. 뭐 네네네. 귀요미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만 키다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남규 아나운서도 키가 굉장히 크시고 맞아요. 정보윤 아나운서도 키가 170 맞아요. 정도 되시잖아요. 저희 평균 키가 굉장히 높아서 네, 그러니까요. 저만 안 키다리가 사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별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네. 학창 시절에 뭐 별명 같은 거 있으셨나요? 별명이요? 네. 그걸 여기서 여신님? 아니요. 사실 제가 목이 길어서 네. 친구들이 타조라고 불렀던 왜 이렇게 기린이 아니라 타조일까요? 그냥 네 약간 조류같이 생겼다고 타조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그 어머니랑 카톡한 내용을 하윤 씨 그 SNS에서 네. 봤었는데 거기에 또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사진을 이렇게 막 어떤 거요? 활발하게 웃고 있다가 어디 이런 데 가서 꽃을 막 이렇게 세상 조신하게
이렇게 하하하 웃다가 새로 만든 취미신. 꽃꽂이가 취미신 거예요. 아, 네, 제가 활발한 집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약간 그런 이제 너무 활발한 취미 활동 말고 뭐 좀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꽃꽂이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또 적성이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직 2번밖에 안 나가서 사실 드릴 얘기가 많이 없긴 한데 나중에 수업 많이 듣고 꽃꽂이 얘기도 조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여신님이세요. 네. 정말. 하윤 씨 별명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김하윤 캐스터의 별명을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SNS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별명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서 들어오셔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다음 방송 시간 때 그 별명으로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오늘 신비한 신 직업사전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미래 유망 직업은요. 재료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라는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요. 재료만 있다면? 약간 요리 쪽인가? 아닌가? 요리는 재료가 너무 필요하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배고프거든요. 지금 배가 고파서. 네, 그런 음식 종류보다는요. 이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바로 3D 관련한 업종입니다. 네,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 마법 같은 직업의 정체가 바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인데요. 이 재료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재료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허울 좋은 말인지 진짜로 이게 가능한 건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너무 궁금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이제 알기 위해서 먼저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는 다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3D 프린터는 정밀한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생활용품과 그리고 자동차, 건축물까지 요즘 만들고 있죠. 재료만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마법처럼 뚝딱 나오곤 하는데요. 바로 그 3D 프린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직업이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드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신기하고 저게 과연 그러면 주행도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신비한 신 직업사전. 이 첫 시간에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이 아무리 섬세하고 이 정교한 제품이라도 이 3D 프린터만 있다면 정말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산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망 직종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김하윤 캐스터의 추천 이유까지 듣고 나니까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 3D 프린터 운영 전문가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떤 제품이라도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샘플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만의 제품을 만드는 대량 생산 공장에서 샘플 제작은 적은 양을 만들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3차원 CAD 모델을 물리적인 제품으로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로 소량의 제품을 만들 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때, 조립이 필요 없는 일체형 제품을 제작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으로 요리와 예술 등 3D 프린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다루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3D 프린터를 조작, 운영하여 제품의 형상을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D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고 출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형상을 균일하게 제작한다는 3D 프린터.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제품 출시를 위해 각각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설계 과정,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과정, 출력 제품을 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で見積もりしてお客様が注文ってなったらスライスデータってこれを輪切りにスライスしたデータを作ってでそれを機械に送って 3D プリントをする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3D 프린터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직업이라 역사는 짧지만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3D 프린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의료 분야에서 더욱 많은 3D 프린팅 기술이 필요로 해질 것이라 예측하는데요. これがこれから医療の中でどんどん進んでくるんですけど、医療では今最近この X 線からこのように形作ることができてます。なので万が一の時、歯が1本、壊れちゃったといったらこの歯だけ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일본의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들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機械の触ることとか CAD は教えてもらえればできるんですけど、経験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ね。造形するにあたっての姿勢やサポートの付け方で出来栄えもできるできないも変わってくるので、そうですね、経験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ね。 일본은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3D 프린팅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초정밀 입체 조형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도 업계를 성장시킨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대의 전자상가 동경 아키하바라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3D 프린터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일본은 의료, 항공, 첨단 산업을 넘어 3D 프린터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3D 프린터 회사 한 곳을 찾아가 우리나라의 업계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장기간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이제 장비를 시간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를 따라잡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작업 과정은 어떨까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세일즈 팀이랑 연결해서 고객을 방문한 다음에 미팅을 해서 어떤 게 요구가 되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걸 들고 같이 가서 이 제품에 무엇이 만족이 되고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앞 단계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조명 제품이나 첨단 산업 부품, 피규어 등을 만드는 캐릭터 상품 제작뿐만 아니라 디자인, 예술 분야에서도 3D 프린터를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읽는 감각, 제품을 구현하는 능력,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해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필요한 기술이라면 이제 3D CAD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제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 제작된 파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이 될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맞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을 제작할 때 사용된 소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비교적 저렴하게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3D 프린터의 활용은 앞으로 상상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리라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 개발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뭐 사람이 하늘 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했지만 지금은 제트기가 하늘 날아다니고 로켓이 달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 10년 뒤만 돼도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서는 캔 스프레이를 만들었는데 캔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이게 옷이 돼요. 이거를 3D 프린팅에 접목해서 나오는 그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10년 뒤면은 뭐 옷도 이제 아침마다 프린터로 팍 찍어대는 옷을 바로 입고 나오고 프린터로 만든 밥을 먹고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3D 프린터를 조작 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기계 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나 관련 협회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프린팅 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하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미적인 감각이 있으면 제품 이미지 구상 및 후처리 업무에 유리합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 3D 프린터라는 분야가 보니까 발전 가능성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미래 유망 직종에 딱 어울리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김하영 캐스터가 볼 때는 이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취업 이게 어떤 강점이 있나요? 네, 3D 프린터라는 이 새로운 하드웨어의 등장으로 나타난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 남녀노소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고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는 취준생들이 계신다면 새롭게 도전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전망이 밝은 그런 직종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또 소량의 제품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와 함께 다가올 혁신의 세계를 기대한다면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에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금요 스페셜 특집을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